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감추다가 주변과 마찰이 있었으나 아주 훌륭하게 극복해내셨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들어주시면 재미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재미를 붙이다 보니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하지만 정작 쓰려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저는 30을 조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이룰지도 듣지도 않은 아이였어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우울증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성인이 되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병원에 다니거나 약을 적절히 복용한다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낫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저는 매우 어려운 20대를 보냈어요.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20대 시절엔 취직도 못하고 우울증과 싸우느라 무기력함을 매우 많이 느꼈어요. 세월이 흘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뭘 하려다가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거든요. 이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절대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가져보려고 교회에 다녀갔어요. 20대 후반부터 교회의 힘을 빌리며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삶을 바꿔줄 만한 인연을 만났죠.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같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시 취직도 못한 채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제게 다정하게 다가온 분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교회에서도 혼자 나만의 것들을 버리고 저에게 가서 함께 차를 마시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해줬어요. 제게는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지했었죠. 왠지 그러려니와 해주시니까 하도 잘해주시기에 한 번은 대놓고 무심한 발언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적이 있었어요. 그 즈음에 상냥하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영 씨가 좋아서 괜히 그린 것 같긴 한데 남편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해맑게 웃는 얼굴을 보고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많이 마음을 열고 깊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결국 우리 둘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타다톡한다고 결혼하자고 말해준 덕분에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고생하던 제가 결혼으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스펙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자를 선택해줘서 고마웠어요. 자존감이 낮다기보다 실제로 남편이 나를 평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꽤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돈도 꽤 모아둔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으면 남편은 멋지게 육아를 위한 필요성이라고 대답했어. 단순히 내가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최고의 남편을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살았어요. 우리 시댁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제 남편은 딱시하고 내 닮은 듯한 정도로 인격이 높고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도 결혼 생활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죠. 반면에 우리 친정 부모님은 좀 까다로운 분들이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성격이 까다롭고 강박적인 면이 있어서 가족들이 힘들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저와 동생은 오히려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성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성격적으로 우울해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침체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20대가 정말 지옥 같았고 둘째로 결혼한 30대 초반 이후에 훨씬 더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니 친정 부모님과 도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결혼 준비하던 때에도 많이 힘들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지? 그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거야? 사실 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을 도려내면서 남편과 시댁을 무시하면서 마음이 차다고 타박을 많이 받았죠.
이세니 때에도 이 없이 오셨으니까 저가 민망해서 스텝 부모님은 되지 않을 직원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 건지요. 음아가 시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결혼 초에는 제가 납부해야 했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로 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에 모두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제 솔직한 주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들어주시고 저를 따뜻히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리 시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지요. 시어머니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변화가 생겼는데 아마 제 아버지는 그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이 적을 때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매달린 친정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 살 더 오래된 남동생인 여미가 있었어요. 저에게 시아드멍님이 주시되 남동생이므로 남편보다 2분 더 먼저 결혼했어요. 듣기로는 혼전에 임신하여 급하게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형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젊어서 패션 감각과 세련미가 있었죠. 또 애를 빨리 낳아서 키우고 있어서 딱 그 나이 때 젊고 세련된 엄마의 느낌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꼽자면 동서였어요. 손자식인 제가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생겼다고 하는 이유로요. 자기 손이 사람 손처럼 굵게 생겼어요. 그리고 틈틈이 시간제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집에 들어가 있는 나를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가 많이 생각나네요. 동서는 전보다 없는 것처럼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동서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놀러 온 때 스카프를 선물해 줬어요. 아무것도 싸우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물해줘서 고마웠어요. 시어머니에게도 하나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색상이 너무 화려해서 저희 스타일과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밝은 오렌지 빛이었어요. 엄마 통사 정말 고마워요. 예쁘죠? 그거 진짜 좋지 않아요. 싸게 샀지만 질은 좋아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톡하기도 하고 촉감이 두껍게 좋으실 거예요. 동서는 제가 실크 스카프를 만져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전제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제가 뭐 스카프나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 안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동서가 시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또 한다네요. 어머니, 이거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세탁해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이 실크 제품은 조심히 사용해야 해요. 항상 가능한 한 덜 닦고 사용해주세요. 싸게 샀다고 해도 완전히 시간 안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비싼 거예요. 아시죠? 동서는 시어머니 쪽에서도 배운 거라 이로 말했어요. 아니, 솔직히 옷감이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더 잘 아시는데 동서가 더 잘 알까요?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은 선물까지 사다 지고 온 상황이니 그냥 입을 다물어야겠어요. 시동생이 돈을 잘 버는 타입이기도 하고 동서가 학원까지 다니며 추가로 돈을 받는 터라 그리 풍족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스카프까지 사다 오고 제주도로 호국 여행을 다녀온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내가 평소에 스카프를 안 해봐서 잘 매다닐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많이도 맞아요. 수영 어머니는 보통 노년 여성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세요. 시장에서 사는 옷을 입고 다니셔도 꼼꼼한 멋을 낸다고 내세우심도 하지만 그냥 조촐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어머니의 성향이세요. 스카프, 귀걸이, 목걸이처럼 화려한 액세서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 진짜. 어쨌든 어머니의 패션 감각은 좀 촌스러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옷에 대해 도와드릴게요. 아, 앞서 동생이 어머니에게 선물한 빨간색 스카프죠. 그런데 대체 누가 망각했는지 어머니가 새로 사신 빨간색 스카프는 지나고요. 오렌지색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어울려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시어머니의 목에 스카프를 해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북한에서 온 탈북 학생처럼 보였어요. 아, 얼굴이 아주 밝아 보입니다. 어머니 동사가 그 모습을 만들고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애매하게 있는 스카프도 살짝 추천했어요. 형님도 해드릴게요. 형님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동석이 내가 가져가서 해볼게. 아, 이리 오세요. 어차피 모른다고요. 가르쳐 줄 때 배우세요. 아, 동사요.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로 스카프를 목에 두르려는데 그랬더니 유령같이 스카프 10개를 묶고 오던 동료에게 강제로 시험봤는데 정말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카프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바보 취급을 받는 동료에게도 화가 났고요. 아니야, 이 사람이 좀 색깔 취향을 내가 대신 결정하는 것 같아. 말 제대로 해야죠. 진짜 그건 아니었어요. 고맙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니에요. 동료가 쓰면 안 될까? 마음만 받아줄게. 아니야, 형님, 이쁜 색을 취하는 거 아니라고요. 동료는 너무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만약 고마운 말을 거절하려 해도 모를 정도로 모델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동료는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학 능력이 좀 그렇긴 하네요. 저도 참을 수 없네요. 좀 그렇잖아요. 예술 없는 것 같아요. 동생이 그렇게 말하면서 없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제 취향 너무 떼놓고 제 취향이 뭐라고 참견하는 말인가요? 솔직히 부캐를 써요. 내 취향이 예술적이고 어두운 거 어때서 그래요? 그냥 내 취향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양립이 싫어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다음부터 형님에게 어울리는 걸로 살겠습니다. 됐죠? 아,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써 놓고요. 제가 퇴직자가 되어서 일단 물러나기로 결정했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제 취향과 촌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번에 내가 먼저 선물을 거절한 거니까 참자 싶었죠. 시어머니도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는 어색한 얼굴로 동서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 남편은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그리 돈을 잘 벌어들이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알아서 다니긴 했어도 월급쟁이라 돈이 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동생은 4차 산업혁명으로 돈을 가끔 많이 벌어들였지만 대부분 빚을 씁니다. 그래서 동서가 급한 마음에 학원 강사로 일을 찾아 나가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동서가 자랑스럽게 커리어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본심이 드러날 때도 있었어요. 아, 제 남편도 월급 좀 높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들도 가끔 있지만 종종은 그의 사업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서방님처럼 얌전하게 월급을 받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깨닫죠. 아니요, 형님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동서는 가끔 한숨을 쉬곤 하곤 했어요. 동생이 사업이 잘 되어 큰 돈을 벌게 되면 자랑을 하지만 그만큼 자주 있어서 지금은 자랑이 좀 진 부류가 되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는 순간이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완전히 달라요. 몰아주고 자신이 산 명품을 자랑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서 솔직히 동정심도 안 생겼어요. 사실 나는 지금 남편과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제 형이 만나 그러셔서 찜찜하기도 했고 저희는 가정도 잘 살고 있고 조정 후 4년째 인솔 나와서 좀 저희 남편과 스펙이 안 맞는다고 신랑에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뭐 절친정도 그렇지만 동생에게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입에 담아 버려요. 동생은 사업을 못 잘 지는 남편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속으로 토로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 형님처럼 그냥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돈을 조금 벌다가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주 버님처럼 성숙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고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고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었다니요. 남편에게는 학력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학교에 입학했지만 격차나 처세 때문에 형님이랑 비슷한 처지예요.
형님은 그냥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셔서 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죠. 아, 그런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나왔어요. 이런 사람과 굳이 더 이야기를 나누기 싫어서 저는 해명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쓰여요. 그 후로도 동생이 자기 신세에 대해 일자식했었어요. 동안 저를 무시하면서도 문건이 제 모습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편과 함께 가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이지요. 사실 저도 제 삶이 정말 복된 거라는 걸 잘 알았어요. 수동생과 동생 외에는 시댁 사람들이 전부 좋은 분들이고 뭐 보면 제 남편이 좋은 사람인데 다 저를 진짜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덕분에 그 깊은 상처도 점점 잊을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딱 하나, 동서만 아니었다면 거슬리는 게 전혀 없었죠. 하지만 동서는 시동생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저한테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마다전 참고 또 참았지만 동사는 제가 참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골덕거리며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난 뒤에는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사실 띵크란 있는 살면서 좀 여유가 있었지만 제가 어느 날 아이가 갖고 싶어져 남편을 설득했거든요. 동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되자 저도 그렇게 애정을 쏟고 관심을 둔 상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동사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아이에게만큼은 정말 최고의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을 때입니다.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저도 동생처럼 아이를 키우며 사랑을 쏟고 싶었어요. 모성이 가발로 돈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매일매일 성장할 텐데요. 안 돼, 애니로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지. 제가 펄쩍 뛰며 말하자 다음 편임을 찾아냈더라고요. 아, 당신이 몸이 상할까봐 하는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겠죠. 함께하면 괜찮지만 욕심이 생길 거야. 아, 그건 맞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아이를 낳으면 빠른 시일 안에 동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털을 많이 지면 형제가 같이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서 남편과 고민을 해보자고 했어요. 한참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말할 게 없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두 분 모두 아들을 가진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요즘에는 사상의 손자, 손녀가 뭐가 중요한지 물을 놈이 그냥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맞았고 저는 아들을 낳고 싶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는 애는 하나만 낳는 게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사실 하나보다는 두 명으로 여러 기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려움을 두 배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길에서의 어려움은 조금 더 더해진 정도일 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다정하게 조언해 주셨죠. 그러고 보니 아이가 둘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두 배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명 더 조언을 받고 싶어서 제가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생은 아이를 하나만 가졌지만 그래도 혼자이신 신분으로부터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이를 지시하는 게 요즘은 조금 어려우셨어요. 아이가 나가 후 몇 년 쉬었다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회복하는 것이라도 알 것 같아서 그런데 형태가 낡아 있으니 빨리 나도 늦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키가 크긴 한데 동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기분이 확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제가 조언을 받는 입장이고 또한 아이를 낳은 맘으로 동서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우선 꾹 참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계속해서 더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월급으로 아이를 키우시겠어요? 제가 키워가면서 안 했지만 하나만 해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역시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 뭐냐면 진짜로 많이 들고요. 거기에 형님도 나이가 있어서 돌봐주게 마음만 자는 쉬운 점과 무릎과 관절이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아프지 않은 장은 없어요. 만나지 않았는데도 애매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고 젊었다. 동서는 자신이 젊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말끝마다 얻길 원했어요. 낳고 싶은데 노산일 것이라 생각해서 속으로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요.
젊음에는 분명 장점이 있고 나 역시 아이를 낳을 때 노화로 인한 노침을 우려하여요. 그러나 정작 다만 임신은 분명 가능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연령대가 높으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여자든 남자든 다 마찬가지래요. 가족 계획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점자와 난자의 건강부터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씨가 조금 건방진 표현이긴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는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리 좀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드리기는 부끄럽지만 돈이 꼭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친척끼리 이렇게 직설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 번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언은 분명히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감사했어요. 다음 날은 어떻게 말할지 고민되네요. 그리고 유전자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도 그렇게 좋은 계약을 진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 성실하시고 모범적인 분이지만 쉬지 않으셨던 걸 고려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머리가 좋지 않으면 너무 속상해요. 형님도 고등학교까지만 오신 거면서 공부를 잘하실 리가 없었을 텐데 머리가 좋지 못한 아이는 그냥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머리가 좋다는 것으로만 어림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이어갈 만큼의 돈이 부족해서 끝내버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요, 붓으로는 소리가 아쉬웠어요. 저희 남편은 지방대학 출신이긴 했어요. 조선은 인서울이었고 그게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나요? 남편은 대학과 상관없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 알아요? 무엇보다 모범적이고 아주 성실한 분이시었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낯을 타임도 쳤는데 상대방은 눈치를 보며 깔깔거리며 곧바로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어요.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런데 일단 아이가 생기면 동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평화롭고 편안한데 불을 피우긴 싫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때 이러한 상황을 계속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동서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철저하게 넘치는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얌전한 성격은 아닌데 시댁 부모님과 제 남편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얌전히 있으니까 동서가 한계를 모르고 말을 거는 것 같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함께 전부 들어주셨어요. 남편의 표정은 좀 심각해졌더군요. 언니 재수 씨가 자꾸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인서울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그분의 인생에서 얻은 전문성을 봬요. 정말 그런가 싶어요. 아, 좀 적당히 좀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악당마리 같은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은 절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라고 하셨어요. 동서에 대해 참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우리 사랑스러운 시부모님 얼굴을 보고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또 동수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나빠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동서가 그렇게 안 되어서 사단이 또 일어났어요. 저는 이래봐도 책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책을 많이 사서 보관하면서 읽었고 그 중에는 원서도 있었죠. 어느 날 동서가 우리 집에 와서 둘러보다가 책장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던데요. 어디야 영어 원서가 있네요. 그냥 가져왔어요. 놓았더니 사놨고요. 오, 재밌겠네요. 아,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읽는 건가요? 아주버님, 이것을 읽으실 수 있나요? 진짜로 궁금한 것 같은 말투로 말해지는군요. 라고 해야 하는 진리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 정도 되는 영어 원서를 적당히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천천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건 읽는 게 아니라 공부용이겠죠? 그런 발언은 정말 그 순위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와, 그냥 표지도 예쁘고 해서 3점 주는 거였군요. 동서의 질문을 그저 대답해주기 싫어서 전 이렇게 돌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종서가 해줘야 하는 거라며 돌아가서 책장을 한 페이지씩 보더니 해리포터와 몇 권의 영어 원서, 동화책을 골라내어서 이를 보여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책들을 주세요 하고 했지만 이 집에선 잃어버리고 다닐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영어를 잘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은 뭐야? 자존심이 너무 큰 동생이 말하고 어리석게 되어 동생을 서둘러 인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 표정은 더 어두운 게 하나도 없는 정대부 대하듯하여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져 버렸죠. 1달러 그 책은 양장본이라서 비싸게 파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세요 하면서 이 책은 읽기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P. 용하지 않아요. 몰렉스는 그게 내 마음이야. 그리고 동석한다. 남에게 가져와서 배우고 싶으면 4시간 정도 해. 남의 책을 탐내지 말고 화가 나서 전혀 감정이 없이 냉정하게 끊고 책을 빼앗아 다시 책장에 꽂았어요. 동서는 황당해 보이더니 곧 표정을 굳혀 쌩안이 나가 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일은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동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지금 집에 가도 되나요? 집에요. 나는 지금 집에 있긴 하지만 너애랑 가려고 해. 갑자기 조카가 같이 오겠다고 해서 좀 놀라긴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조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귀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얘는 아직 5살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죠. 그래서 가서 책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보라고 재촉하는 건 좀 그랬죠. 조카는 서툴러하며 빠른 걸음으로 책장에 달려가서 책을 덮었어요. 제가 소중히 가진 책의 비싼 추가적인 100권을 조카에게 주었어요. 우리 여기 있죠? 해가 또 엄청 좋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조카는 뭣도 모르고 동서를 가져다주는 이 책을 들고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읽었어요. 책이 찢어질 것 같다 싶어 불안했지만 얘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어야만 했어요. 저가 불안한 게 석으로 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동서가 깔깔 웃었어요. 형님, 우리 가족이 교육을 받았어요. 얘는 영어를 잘해요. 오,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곧 아주버님하고 형님께서 그 책을 번역하여 알려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책을 주세요. 우리 딸께 형님이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좋잖아요. 순간 머리가 찌를 만큼 화가 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낮은 동선을 밟았어요. 사실이 집안에서 누가 영어 원서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이를 가진다 하셔도 구하지 않아도 형님이랑은 비슷할 텐데 결국 그건 폐지될 거예요. 그냥 원서를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영어를 배우세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요. 저의 동선, 머리가 좀 더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동석은 제 기색도 무시한 채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애가 제 원서를 마구 다루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준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먹는 것 같더군요. 동석, 인서울 대응 나왔다고 했던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전 한참을 머리를 잡고 있다가 말했어요. 전 솔직히 학벌이 약이 되어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배 나름 괜찮은 곳이죠. 국어국문학과라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고요. 학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동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로 학벌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싶어서 되려 안타깝더군요. 저는 뭘 그럼 이 동생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셨군요. 한 반에서 10등이나 15등 정도면 모형 따위로는 민석을 못 가는 거요. 15나 2등은 많이 들어가야 같이 인성도 잘 보인다고 설명하며 정색하며 말씀하셨어요. 전 한 손으로 푸셔줘. 저렇게까지 학벌에 집착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책장 한 구석으로 가서 천호를 덮인 책을 열었어요. 거기엔 제가 20대 시절을 우울증으로 인한 원인이었던 증거물이 있었고 차로로 써진 졸업 앨범이었어요.
이거 보여줄까요? 저는 그걸 가지고 와서 동사 팬을 향해 소개했어요. 벨벳으로 감싸진 큰 졸업 앨범을 보면서 동서가 고개를 갸고 있었죠. 오, 뭐 이게 뭐야? 악문제 알겠어? 얘기했어요. 오, 이거 서울대 졸업 앨범이네. 이거 왜 가지고 있어? 놀란 눈으로 조종사가 졸업 앨범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그리고 나는 졸업 앨범을 열어서 맨 앞장에 끼워놨던 졸업 증명서를 꺼내내 주세요. 다름 아닌 내 이름이 써 있는 조명을 확인했을 때 동사의 눈이 파르르 떨리던 것을 느꼈어요. 휴민이 고기 고무 후에야 갑자기 기세가 조금 목소리 고쉽다. 라며 종이가 말했어요. 서울대 졸업증서, 이게 뭐야? 하면서 우리 형이 동의해줬어요. 제가 졸업했을 때 쓴 글을 보니 있겠지야. 얼마나 설마. 요 몸엔 지어서 저는 좀 없었죠. 저는 그래서 졸업 앨범을 열어서 제 사진이 있는 곳을 보여줬어요. 20대 시절의 제 모습이 웃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졸업 앨범도 졸업 증명서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대 시절에 너무 큰 압박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우울증을 더 받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에 가면 공부할 것은 더 많고 그만큼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바라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저는 그 끝도 없는 경쟁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20대 때는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이 5일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겨우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한 것이 20대 후반이었죠. 지금은 남편을 만나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제가 졸업한 곳은 서울대 법학과였어요. 동시에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계속해서 저 자신의 졸업사진과 증명서를 번갈아 보면서 믿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자라는 사실이죠. 그 아이가 그랬나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인데 굳이 학벌을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재작년 가겠죠. 제 학벌과 학과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은 언젠가부터 학벌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제 학력 수준에 대해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죠. 다른 우리 가족한테도 말 안 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학벌로 자랑할 것도 없고요. 크게 동석인 서울대학을 맞이한 모양새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석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동선을 너무 헷갈려서 말이 꼬였다가도 봤어요. 당연히 헷갈려서 말한 거래요. 나는 그동안 인서울대학 출신으로 자랑을 떴는데 정말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아, 한 번도 학력으로 자랑한 적 없지만 동석이에게 말했어요. 아,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등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천천히 동석이에게 그러했어요. 어느새 조용해진 엄마를 보지 않고 조카는 눈치를 살펴보며 자라고 왔어요. 원서를 주더니 나는 그 원서를 빼앗아 자리에 놓았어요. 이 원서는 당연히 나가 읽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난 책임자고 굉장히 좋아하고 듣는 이야기가 힘들어. 아, 여와 안유용님. 그리고 지금 번역가로서 준비도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형님. 5살짜리 조카에게 영어로 하는 말을 듣고 참 별소리 다 듣는다 그지? 제가 싸움 삼아 말하자 동서로 기울어지는 머리는 더더욱 아래로 내려가서 사실 누가 봐도 말을 못 이해하는 상황이라 나와서 제가 가만히 앉아 노려보고 있자 동네 아이는 더욱 당혹해하며 헛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벌써 하지 않으려고 해봐도 정말 참 매우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학력 수준이 진정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의해요. 저는 서울대 학력에 대해서 실망해서 우울증까지 왔거든요. 동사는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학력 정도는 학벌로서 우울증을 빨리 없앨 수 있겠죠. 솔직히 학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미안해요. 결국 봉사는 망설이면서 인사도 약하게 해버린 죄를 알게 되어서 사과를 하려 했어요. 뭐가 미안한 건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요? 잘못된 것을 알았던 것이죠. 동서는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사처럼 멀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없을 것이죠. 동서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조카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다고 느꼈다고 제 엄마에게 가서 치맛자락을 붙었더군요. 실제로 그 어린 애가 무슨 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자리를 떠나려는 사람을 봐서 달래려고 했던 것이 자신한테 보인 거죠. 그래서 나는 조카를 달래기 위해 제 옆에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그래도 영어 원서와 동화책을 펼쳐주었더니 조금씩이나마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좀 더 크고 나면 영화를 나의 동약이 될 것이야. 내 학사 과목은 국문학이니까 영어는 내가 할게. 지금 번역가로 준비 중이니까. 정말 잘못 이해한 듯한 표정이 동안에 떠올랐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을 했다는 건 솔직히 말해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학습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번역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한 내 자신에 자신이 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낮에 원서로 공부하면서 준비했으니까. 동이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가 차를 한 잔 마셨다. 마시지 못한 채로 돌아갔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나갔는데 저도 굳이 붙잡지 않았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저는 남편에게 저녁을 주고 선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그 말을 할 일이 있어서 말 보신 분도 당신이 이름식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하며 남편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혹시 서울대 출신인가요? 그래요. 치가 써음투가 봐도 남편은 확고하게 말하면서 없다고 했어요. 저는 20대 시절 깊은 우울증을 앓았을 때에도 확신을 가져다 주고 다가온 남편을 기억하며 지금의 남편이 보여주는 반응도 정말 기뻤습니다. 제 학교 출신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고 판단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단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아주 얌전해져서 학력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도 않았어요. 또한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번역가의 길을 선택하여 나름대로 괜찮은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